여기가 어디라고 고졸 따위가 나서 비즈니스가 애들 장난 같아 무식한 줄만 알았더니 진짜 눈치도 더럽게 없어. 저 안 꺼져.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는 부도였습니다. 독일 재벌 회장이 화를 내고 있었고 참모진들은 다른 업체에 전화를 넣고 있었어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갑자기 고졸인 막내 며느리가 독일인 회장에게로 걸어가자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졸 며느리의 입에서 갑자기 유창한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영어가 아니라 영어로 회계 자료와 분석 데이터까지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독일 재벌 회장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수를 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8년을 식모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전략기획사장과 남편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고졸 며느리가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평범한 주부인 막내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루카스 베르너 회장이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잠재웠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졌어요. 루카스 베르너 회장은 포브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유럽 제조업계 최고의 인물 중 하나로 지금은 세계 3대 투자그룹 베르너 캐피탈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만 15만 명, 매출 180조가 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수장으로 그의 한국 방문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협상장에서 단 한 번도 물러나 본 적이 없는 불도저 같은 성격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살얼음을 걷는 듯이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계약석에서 펜을 닫으면 그 회사와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없었어요. 무려 3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습니다. 풍산산업이 5년간 모든 것을 걸어온 유럽 배터리 소재 합작 공급 계약이었어요. 이미 선지출된 비용만 300억이 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 서명이 무산되면 300억은 그대로 매몰되고 풍산산업은 부도를 맞습니다. 직원 3만 명과 그 가족의 생계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은 축제 직전이었습니다. 전략기획사장 윤성태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독일 측 임원 4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명문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10년 넘게 해외 계약을 총괄해온 윤성태였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 빈틈없는 숫자,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가 옆자리에서 윤 사장의 손등을 2번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성태 사장이 해냈구나. 시어머니는 이 계약의 모든 것을 직접 챙겨온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합작 사업 구상을 처음 회장에게 건의한 것도 독일 측과의 물밑 작업을 주도한 것도 시어머니였어요. 그 마지막 무대를 엘리트 전략기획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성태 사장이면 완벽하게 해낸다. 여러 사모님들 앞에서 입이 마르도록 자랑해왔어요. 명문대 출신의 원어민 수준 영어까지. 이 계약만 잘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의 자부심과 윤 사장의 경력이 동시에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카스 베르너 회장이 서명 직전의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옆에 앉은 재무 책임자 한스 슈미트에게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한스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두 사람이 영어로 짧게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루카스 회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호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루카스 회장이 영어로 물었어요.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지난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출렁했습니다. 이 계약서의 원자재 급등 시 비용 분담 조항이 없는데 가격이 2배로 뛰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윤 사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원자재 해지 구조, 원가 리스크 분석, 명문대에서 배운 이론과 3조짜리 국제계약의 실전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서류를 뒤지는 사이 회의장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루카스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자체가 대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이유의 보조금을 전제로 설계된 것 같은데 이유의 핵심 원자재법 조달 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윤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유 보조금이 빠지면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3조짜리 계약 전체가 적자 사업이 되는 거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윤 사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성태 사장 대답해. 속삭임이었지만 테이블 끝까지 들렸습니다. 윤 사장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루카스 회장이 만년필을 서류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펜이 계약서 위를 떠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서명을 위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40년간 계약을 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루카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숫자를 모르는 파트너와는 절대로 같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무이사 한스가 서류를 접기 시작했어요. 양쪽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춘 뒤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독일 측 법무팀 변호사가 노트북을 접었어요. 또 한 사람이 가방 지퍼를 열어 자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 협상은 끝났다는 선언이었어요. 회장 박태룡의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루카스 회장이 나가버리면 이 회사는 곧바로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의 총괄 책임자가 회장의 중요한 질문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이 눈에 보일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루카스 회장이 재무이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어였어요.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대기 중인 한국 기업 3곳에 연락해 이 회사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회의실의 누구도 그 영어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윤 사장의 영어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영어였어요. 원고도 없이 쏟아지는 빠른 비즈니스 영어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임원 4명은 서로 눈만 마주칠 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넓은 회의실에서 루카스 회장의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이 단 한 명은 있었습니다. 반대쪽 테이블에서 물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막내 며느리 강혜진이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물이나 따르고 있으라고 해서 잠시 나온 자리였어요. 명문대 나온 윤 사장이 3조짜리 계약에서 발표를 하는 동안 고졸 며느리는 유리잔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회장의 말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혜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 3곳에 연락하라는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이대로 두면 계약은 끝이었습니다. 이미 집행된 300억이 날아가고 직원들 가족까지 3만 명의 생계가 날아갈 수 있었어요. 순간 스크린에 비친 숫자들이 눈에 꽂혔습니다. 원자재 조달 단가, 생산원가 추정치, 보조금 반영 수익률까지 혜진에게는 낯설지 않은 용어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회계사인 아버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숫자가 줄맞춰서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어느 날부터 장부의 숫자가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숫자를 볼 줄 아는 아이구나.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아직 머리카락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물병을 내려놓았어요. 유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8년간 물을 따르던 손이 물병을 내려놓는 것은 지금 그 역할을 급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독일 회장이 가방 잠금 장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잠금 장치가 닫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혜진이 테이블 끝에서 갑자기 루카스 회장 앞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의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졸 며느리가 회장 쪽으로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의 옆을 지나는 며느리 앞을 막아서더니 양손으로 혜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힘이었어요. 앉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비즈니스가 애들 장난 같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시어머니의 눈이 혜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치워야 할 장애물을 보는 눈이었어요. 8년간 이 집안에서 혜진에게 허락된 자리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눈높이 아래였습니다. 전략기획사장 윤성태가 소란스러워진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제발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형수님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저도 힘든 거 안 보여요? 제발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뒤로 좀 가 계세요. 윗사람의 등장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명문대 나온 자기가 못한 일에 고졸이 나서려는 게 우습기도 해서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다가와서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뭐 하자는 거야?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아내를 막으면서도 왜 막는지 설명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양손, 윤 사장의 한숨, 준호의 어깨까지 세 개의 잠금장치였어요. 8년간 혜진을 주방 안쪽에 가둬놓았던 바로 그것들이 지금 이 회의장 한가운데서 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독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잡고 있던 손가락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어깨에 너머로 내딛습니다. 윤 사장이 무언가 더 말했지만 그 소리는 이미 혜진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진짜 뭘 잘못 먹은 거야? 빨리 안 돌아와? 귀에 멍한 시어머니의 고함을 외면하고 혜진은 빠른 걸음으로 독일 재벌 회장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진동이 가슴까지 전해졌지만 흔들리지 않고 스크린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 행세를 했던 존재감 없는 막내 며느리가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곳에 있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혜진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프로젝터 빛이 왼쪽 어깨를 하얗게 비쳤어요. 그 자리에 모든 눈이 의아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여자가 왜 스크린 앞에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박차고 반쯤 일어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끌어내려는 몸짓이었어요. 윤 사장이 고개를 돌리며 실무진 쪽을 봤습니다. 저 사람 빨리 좀 끌어내요. 라며 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독일 측 실무진 사이에서도 시선이 오갔습니다. 누군가 작게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아까 뒤에서 물 따르던 사람 같은데 지금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뭘 하려는 거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회의장에 난입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혜진도 그것을 느꼈어요. 그 묘한 긴장감을 깨고 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발음의 영어가 평범한 주부 차림의 여자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방금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딘가 UN 공식 석상에서나 들어볼 법한 세련된 영어 톤으로 루카스 회장에게 추가 설명을 해도 되느냐고 정중하게 묻고 있었어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다 말고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보안팀에게 눈짓을 보내던 한국 측 수행원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그냥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의 1급 전문 통역관을 초빙한 것 같이 매끄럽고 격식 있는 문장이었어요. 단어 하나하나 사이에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억양의 한국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8년간 이 집안에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마디로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국제 비즈니스 회의 석상에 완벽한 격식을 갖춘 영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전략기획사장 윤성태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어요. 자신이 미국 명문대 경영대학원을 나왔지만 자기보다 발음이 더 정확하고 표현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만 거의 10초가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그 10초 동안 윤 사장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마저 빠져나갔습니다. 루카스 베르너 회장이 보안팀을 향해 손바닥을 보였습니다.
잠시 멈추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호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10초 전에 수행원에게 내보내라는 눈짓을 보냈던 그 시선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어요. 또다시 고급진 영어 발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리튬과 코발트의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비용 분담 조항, 즉 코스트 쉐어링 메커니즘의 부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후의 핵심 원자재법, 조달 비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질문들이 맞으신지요?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스트 쉐어링 메커니즘, 이후 핵심 원자재법, 조달 비율까지 하나하나가 이 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였어요. 게다가 이 모든 표현을 완벽한 영어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맥락과 명확한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또다시 벌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혜진의 어깨를 눌러 앉히려 했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8년간 고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해온 입이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략기획사장 윤성태가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미국 명문대를 나오고 이 자리를 위해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고졸 형수가 영어로 되짚고 있었어요. 그것도 윤 사장이 들어본 적 없는 전문 용어까지 정확하게 구사하는데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에 눈이 자꾸만 크게 떠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실무진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부사장이 전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조금 전까지 물 따르던 그 사람 맞아? 저 사람이 방금 코스트 쉐어링 메커니즘이라고 한 거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전무가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윤성태 사장도 대답조차 못한 걸 어떻게 저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실무진들의 탄성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베르너 회장이 혜진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에 손을 올리고 있던 재무이사 한스도 동작을 멈춘 채 스크린 앞에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루카스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질문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1분 전만 해도 이 회의실에서 나가려던 사람이 지금 고졸 며느리에게 발언권을 주고 있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한번 숙인 뒤 스크린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찝는 위치는 정확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유창한 영어로 회장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과 코발트 시세 변동에 대한 사항은 지금의 계약서 부칙 조항에 원자재 가격 조정 관련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할 경우 양측이 초과분을 균등 분담하는 코스트 쉐어링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지난 5년간 리튬 카보네이트 현물 가격의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약 30% 밴드를 설정하면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리스크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마커를 집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썼어요. 기준가, 변동 밴드, 분담 비율까지 명확하게 영어 표현과 함께 숫자를 제안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루카스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이트보드를 응시했어요. 그 숫자도 흥미로웠지만 방금 즉석에서 제안한 의견일 텐데 평범한 주부차림 한국 여자의 계약 제안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깔끔했기 때문이었어요. 재무이사 한스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무팀이 한 달 동안 조사한 숫자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사안입니다. 저희 회사의 1차 광물 조달처인 호주와 칠레는 모두 EU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입니다. 이 두 국가에서 조달하는 리튬과 코발트는 EU의 핵심 원자재법, 적격 원자재에 해당하며 현재 조달 비율도 40% 기준을 충족합니다. EU 보조금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광물 조달 국가, 조달 비율, 적격 요건 조건까지 한꺼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어로 설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년간 이 회사의 재무자료와
기술 보고서를 읽어온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혜진은 이 회사의 매출과 원가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허락하거나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 여자는 8년간 물을 따르면서 회의실 구석에서 복도에서 부엌에서 들려왔던 모든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볼 줄 아는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눈에 보이는 모든 숫자를 한 번만 보면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혜진의 대답이 끝나자 루카스 베르너 회장의 표정에 순간 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코트를 조용히 벗은 후에 옆에 있는 수행원에게 건넸어요. 코트를 벗는다는 것은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짧게 말했어요. 앉으십시오. 더 듣겠습니다. 루카스 회장의 한마디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계약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형광등빛 속에서 지원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겹쳤어요. 남편 박준호를 사귄 지 1년쯤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간 날이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첫 번째 저울은 학벌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라는 말이 혜진의 입에서 나온 순간 찻잔이 받침대 위에 거칠게 놓였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으로 걸어갔어요. 벽 한쪽에 액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장님 서울대 출신으로 풍산산업을 맨손으로 일으킨 분이에요. 이건 나 명문대 졸업, 큰아들 준호 명문대 법학과, 작은아들 준영 명문대 경제학과, 그리고 윤성태 사장 미국 명문대 경영대학원 5개의 액자였어요. 이 집안의 자격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혜진을 돌아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는 여기 어디쯤이에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벽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길고양이도 아무 때나 주워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길고양이. 혜진은 그 단어를 등으로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른 아침 일어나 시댁 식구들이 아침상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이 커다란 집안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새로운 가정부가 되었어요. 누구도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고졸 뒤에 숨겨진 이력은 이 집안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이력보다도 길고 높았습니다. 혜진은 일찍이 회계사인 아버지 밑에서 영재로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이미 홈스쿨을 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모두 마쳤습니다. 15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영재학교를 수료했고 회계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국에서도 상위 1%의 엘리트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뿐만 아니라 국제회계 전문가로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회계법인의 역대 최연소 파트너로 수십조 원 규모의 국제 인수합병을 검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시댁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8년 전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한 중견기업의 외부 감사를 의뢰받았어요. 장부를 열어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매출 부풀리기, 비용 은닉,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까지 모두가 정교하게 짜여진 분식회계였습니다. 설계자의 이름이 장부 곳곳에 지문처럼 남아 있었어요. 정명진, 업계에서 숫자의 마술사라고 불리던 자문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내부 고발을 선택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평생을 믿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실이 뒤집혔어요. 정명진은 어두운 인맥과 로펌을 동원해서 내부 고발자인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어요. 아버지의 회계사 자격이 박탈되고 때에 걸쳐 쌓아 올린 이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뉴욕에서 전화를 받은 날, 혜진은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의 이름까지 더럽혀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마지막까지 숫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 숫자에게 배신당해 죽었어요. 혜진은 아버지를 죽인 숫자를 파묻고 자신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렸습니다. 하버드도 회계법인의 사무실도 서랍맨 아래에 함께 넣었어요. 그때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혜진 씨의 그 해맑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가 텅 빈 사무실이 정적보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이 집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른 시골 여자라고 알고들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돌아와 혜진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윤성태 사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 부분은 전문 자문사가 설계한 구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흔히 쓰이는 방식이에요. 형수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실무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정확한 차단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이미 합작법인의 운용 수수료 구조에서 핵심 수익이 자회사로 빠져나가는 설계를 발견했습니다. 감사 면제 조항까지 달려 있었어요. 1년이면 수백억, 3년이면 수천억이 자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장부와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지원의 눈빛이 순간 빛나더니 미국 측을 향하던 시선을 한국 측 회장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술렁거렸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 박태룡의 눈이 혜진을 향했어요. 이 구조는 합작이 아닙니다. 자회사를 통해 매분기 대규모의 수익이 빼돌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서명하시면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회의실이 멈췄어요. 윤성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이건 국제회계 기준으로 합법적인 구조입니다. 형수님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기준이라면 이 구조는 EU 감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윤 사장의 미소가 굳었어요. 형수님이 이제 EU 회계 기준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시려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항까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누군가에게 반박한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서가 자회사 설립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혜진이 서류를 펼치다가 자문사 대표의 이름을 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명진, 현광등 불빛이 갑자기 하얗게 번졌어요. 9년 전 아버지의 사무실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똑같은 사람에 의한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혜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 자문사 대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9년 전에 같은 수법으로 다른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천천히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늘 내 영어도 그렇고 오늘 내가 8년 동안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지금은 이 계약이나 숫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지원의 숨이 한 번 멈췄어요.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는 고졸이 아닙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국제회계 전문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손수건이 무릎에서 미끄러졌습니다. 8년간 고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해온 사람의 입에서 숨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윤성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미국 명문대 경영대학원, 그것이 윤 사장이 이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졸인 줄 알았던 형수가 사실은 하버드 출신 회계 전문가였어요.
아버지는 국내 최고의 회계사였습니다. 하지만 9년 전 자문사 대표의 증거 조작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어깨에서 매장이 되셨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모든 이름을 버리고 조용히 살았던 겁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스크린 위에 정명진이라는 이름을 지나 둘째 아들 윤성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몇 달 전 정명진이라는 자문사 대표를 회장실에서 소개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자회사 수익 구조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재검토를 진행해 오늘 안에 꼭 마무리해야 한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회장과 수행원들이 다시 입장했어요. 회장님, 잠시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핵심 수익이 빠져나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심지어 감사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카스 회장이 놀라며 옆에 있는 재무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각 부서 팀장급 이상 전원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지금부터 윤지원 씨가 합작법인 계약서를 처음부터 전부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50명의 고개가 일제히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지원이 마커를 집었어요. 계약서 7조부터 시작합니다. 기술부서, 예산부서, 공장 설립 특별팀, 법무팀, 세무팀 5개의 핵심 부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존 자회사 수수료 조항은 전면 삭제합니다. 법무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로 전면 삭제합니까? 직접 거래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현물 출자 평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지원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로 흡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부장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가 놓쳤던 항목이었죠. 기술 자산 가치 평가서에서 5천억 원의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평가대로라면 5천억 원어치의 핵심 기술을 공짜로 넘기는 겁니다. 회의장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아무 소리 없이 종이컵 하나가 지원의 자리에 놓였어요. 남편 박준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놓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8년간 아내에게 물을 따르기만 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5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맨 뒤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부엌에서 보던 그 등이었습니다. 8년간 며느리에게 밥과 빨래를 시키고 고졸 며느리라고 무시만 하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화이트보드의 새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보드 앞으로 걸어왔어요. 놀랍구나.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인 건가? 지원아, 수고했다. 루카스 회장과 수행원들이 다시 입장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원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설계안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기존의 중간 자회사를 전면 폐지합니다. 운용 수수료는 시장가 기준으로 재산정했습니다. 독립감사법인 도입과 기술 라이센스 협의까지 지원의 주도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루카스 회장이 지원을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한 숫자입니다. 서명 펜이 테이블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카터 회장이 만년필을 집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 끝이 내려가려는 순간 루카스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원 씨, 마지막으로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지원이 모든 것을 끝내려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잠깐 외쳤습니다. 회장님, 우리의 기술이 40% 저평가된 상태로 들어가면 사실상 70대 30으로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회의장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지원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2시간의 자체 조사 결과 풍산산업의 기술평가 금액을 5천억 원 작게 조작한 것도 자회사로 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것까지 모두 회계자문사 대표로 밝혀졌습니다. 회장님께서 5천억의 기술 가치만 다시 조정해 주시면 이제 진짜로 완벽하고 깨끗한 숫자 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루카스 회장이 급히 수행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10분쯤 후에 루카스 회장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지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지원 씨, 감사합니다. 양쪽 모두를 매우 값비싼 실수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숫자 앞에서 정직한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 계약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임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지원은 박수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지금의 자신을 지켜보고 웃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자 눈물이 날 것처럼 기뻤습니다. 박수가 잦아든 뒤에도 회장은 서 있었습니다. 윤성태의 모든 경영권과 결재권을 정지한다. 정명진 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8년 전 사건까지 포함해서 전부를 검찰에 의뢰하라. 시어머니가 지원 앞으로 걸어왔어요.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너를 기생충이라며 무시했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 숨을 삼켰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작 진짜 기생충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많이 잘못했어.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회사의 계약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설계된 투명 구조 위에 루카스 회장과 박태룡 회장의 펜이 나란히 움직였어요. 3조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카스 회장이 서명 후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저는 어제 지원 씨 능력에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협상에 지원의 능력이 필요해요. 독점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세계 3대 투자그룹의 회장이 물을 따르던 며느리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카터 회장에게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가족 전원을 본사로 초대하는 초청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본사 로비에서 회장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디너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저는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지원 씨 같은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윤지원 씨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윤지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성적이 상위 3%였어요.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찻잔을 잡으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 대학원 중 하나인 하버드. 그 단어가 시어머니의 귀에 박혔어요. 서울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위에 있는 이름이었어요. 졸업 후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국제회계 전문가 자격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거의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윤성태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명문대 경영대학원이라는 자기 타이틀이 종이 조각처럼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윤재성 씨가 기업 비리를 내부 고발한 뒤 조작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2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8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라고 말한 거였어요. 회장 박태룡이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대단한 며느리를 두고도 몰라봤구나. 루카스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윤지원 씨와 이 가족에게 잔이 부딪혔어요. 시어머니는 잔을 들지 못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사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지원의 팔을 잡았어요. 팔짱을 끼고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아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사진 속에서 나란히 서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새롭게 얻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자격증 옆에 나란히 아버지의 자격증을 놓았어요. 차를 몰고 바닷가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작은 묘비였어요.
윤재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끼를 닦았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이름이 돌아왔어요. 정명진이가 검찰에 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숫자로 오늘 한 회사를 살렸어요. 3만 명이 일하는 회사예요. 루카스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줬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웃으면서요.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아버지 숫자는 틀리지 않았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바다가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오늘 그 숫자가 드디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건 8년 동안 자신을 숨긴 채 살아온 지원이 결국 숫자 앞에서 다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가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숫자와 양심을 딸이 끝내 지켜낸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